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멜을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8입니다. 1969년입니다.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새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했던 26살 여성 글로디아 무디가 고속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건데요. 그러던 중 1970년 또다시 이 도로 근처에서 살해당한 18살 소녀의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속도로의 살인 사건은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이 18명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캐나다 연방 경찰이 밝힌 공식적인 수치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5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장소인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은 히치하이크를 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 원주민들로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버스 통행 시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단 3건만 범인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1974년 살해된 소녀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가 3명의 소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3건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980년대 인도의 스톤맨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인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어느 날 아침 뭄바이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희생자 옆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무게 약 30kg가량의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돌덩이를 살인 무기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살해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 스톤맨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건데요. 답답한 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스톤맨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처 주점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스톤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때 멀리 지나가던 경찰의 불빛을 발견하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범인은 달아났고요. 그래서 경찰은 공격에서 살아난 웨이터를 상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1980년대 뭄바이는 가로등이 드물어 밤이면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다 공격을 받았던 터라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차례 살인사건을 끝으로 희생자 역 12명의 안타까운 목숨만 잃은 채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89년 6월 뭄바이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도시 콜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스톤맨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는 거리에서 잠을 자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약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뭄바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하나 없이 범인에 대한 어느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 사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1980년대 스톤맨 살인마가 살아 돌아왔다며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5입니다. 사진이 마지막 흔적.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9월 20일 뉴멕시코주 벨렌에 사는 뉴멕시코 대학의 여대생 타라 칼리코는 평소 때처럼 자전거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어. 12시까지 안 오면 나 데리러 와줘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선 타라 칼리코. 정오가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는 평소 딸의 산책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든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타라의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외딴 캠프장 근처 도랑에 딸 타라 칼리코의 핑크색 자전거만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타라 칼리코의 실종은 미제로 남는가 했는데요. 이 미궁 속의 실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건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89년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건데요. 타라 칼리코가 사는 뉴멕시코주에서 한참 떨어진 플로리다주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뭐 협박 보내고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편의점 주차장에서 흰색 토요땡 차량이 있는 곳에서 주운 것이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 또한 잡지 못하고 맙니다. 과연 사진 속 여자는 실종된 타라 칼리코가 맞을까요? 타라의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본 후 사진 속에 있던 책이 딸이 좋아하던 작가 V.C. 앤드류의 My Sweet Audrina이라는 것을 증거로 들며 딸 타라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립연구기관인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는 사진 속 여인이 타라 칼리코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요. 미국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뉴멕시코주 경찰국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등 6명의 경찰관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타라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 very validated timeline.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4위 공개합니다. 엠버 경보를 만든 엠버 해거먼 살인 사건. Has anybody seen a little boy with short curly hair? 아동이 실종되면 라디오나 TV, 교통안내 전광판, SM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상황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엠버 경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엠버 경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알링턴에 사는 9살 소녀 엠버 해그만, 5살 남동생 리키 해그만. 이 꼬마 남매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남동생 리키는 누나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동생과 떨어진 이 누나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갑자기 한 트럭이 나타나 누나 엠버를 강제로 납치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엠버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 한 주민은 납치당하는 엠버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본 범인의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현지 경찰과 FBI까지 참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의 차량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 엠버의 유괴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괴된 엠버를 찾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요. 결국 사건 발생 4일 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에 의해 9살 소녀 엠버의 시신이 알링턴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이후 알링턴 경찰과 FBI는 범인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결국 엠버를 죽인 살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지만 소녀 엠버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엠버의 부모는 연방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의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요. 결국 1996년 10월 엠버 해거먼 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후 약 2달 뒤부터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무원들은 이 엠버 경고를 시작했고요. 엠버 경고가 생긴 이래 2015년까지 약 790명 이상의 실종 및 납치 아동들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3위입니다. 도쿄 일가족 살해 사건.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미제 사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2017년에는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들 그리고 범인의 몽타주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범인을 같이 잡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 범죄 19, 12위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드들강 살인사건.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요. 자, 무엇보다 B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법의학자가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여를 한 법의학자 교수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드들강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서류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질 깊은 데서 나온 건 정액 플러스 혈액이 나오는데 듬성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진짜 섞이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9억에 가면 예. 그 위생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다가 쫙 정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하고 혈액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셨나요? 혈액은 내 거고 예. 우리 아들 거 정액 받고 30분 후에 보니까 안 섞여. 야 이거 안 물론 섞이네. 동의하에 사진 찍어야 정리를 돼.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사진 때 저게 지금 위에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예. 요걸 가고 저쪽으로 딱 봤더니 그 움직임 벌써 이만큼 섞여요. 아, 퍼져 나갔네요, 저. 예. 그래서 저기서 이대로 놓고 6시간 반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밖에 안 섞여요. 아. 그 경계부에서만 약간 섞이더라고. 이미 물에 들어왔을 땐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